이번 시간에는 한 일주일 또 챕터 5에 대한 내용은 프로세스 스케줄링에 관한 거라서 이번 챕터는 그 실습은 없고 그냥 스케줄링을 어떻게 하는지 그 이론만 얘기할 겁니다. 자, 일단은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 하려면 우리가 이제 항상 가정하는 게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다, 그죠? 자,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그램, 즉 여러 개의 프로그램이 실행 중이다 이 말에 이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실행 중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려면은 이제 CPU는 예를 들어 지금 한 개다. 그러면 이제 한 개를 번갈아 가면서 막 실행을 시키는 거죠. 그때 이제 좋은 스케줄링이 되려면은 요 CPU를 이제 놀리지 말아야죠. 그래서 맥시멈 유틸리제이션이 돼야 CPU를 이제 최대한 활용을 하는 게 이제 좋은 스케줄링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프로세스가 실행되는 그 패턴을 보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 있는 요것처럼 CPU를 막 사용하다가 그죠? 로드, 애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일종의 이제 어셈블리어를 기호로 대충 표시해 놓은 거죠. 그러다가 뭐 파일에서부터 뭘 읽어온다 이러면 이건 IO죠. 그래서 CPU를 막 사용하는 시간, 이걸 이제 우리가 CPU 버스트 타임이라고 얘기를 하고, 그러다가 이제 IO, 뭔가 파일을 읽으려면은 이제 IO가 동작하겠죠. 그러면 이제 보통 이제 CPU가 있으면은 우리가 컴퓨터 구조할 때 보면은 여기에 버스를 타고 뭔가 어디에 이제 하드디스크, 리더 파일이니까 예를 들어 하드디스크나 뭐 SSD 또는 뭐 SSD 에서 요 메모리로 요렇게 읽어와야 CPU가 요걸 가져갈 수 있겠죠. 그러려면은 요 하드디스크는 요 하드디스크 컨트롤러가 있죠. SSD든 하드디스크든 요거 동작시키는 이제 컨트롤러가 있어갖고 실제로 IO가 이제 여기서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요걸 메모리를 올리는데 여기서 이제 IO가 일어난다 이거죠. 그러면 CPU는 아무 일도 안 하고 이제 기다리는 거죠.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 메모리에 파일이 이제 리드 파일 했으니까 파일이 이제 메모리에 올라오면 그때서야 가져가겠죠. 그러면 요 가져가기 전까지 요 IO 하는 동안은 CPU는 사용이 안 되겠죠. 이 프로세서한테는. 어쨌든 어떤 특정한 프로세서 관점에서 보면은 얘는 CPU를 사용하다가 IO를 하고 있다가 또 그래서 다 읽어오면은 또 이제 뭔가를 하겠죠. 뭔가를 할 거라고 이렇게. 그러면 또 CPU를 사용하다가 그리고 또 라이트니까 뭡니까? 반대 방향으로 이제 뭘 써야 되겠죠. 쓰는 것도 이제 메모리에 쓸 걸 이제 다 준비해 놓고 하드디스크로 이제 뭘 쓰겠죠. 이때도 IO가 이제 일어나는 거죠. IO라는 게 인풋 아웃풋의 약자입니다. 다 알고 있죠. 작년인가 뭐 예전 시간에 한참 IO 막 얘기했다가 나중에 한 학생이 와서 이제 교수님 질문 있습니다. 그래서 뭐 때문에 IO가 뭡니까? 이렇게. 그래서 혹시 그런 학생도 있을까봐. 어쨌든 그래서 또 IO 하는 시간. 그래서 어떤 프로세서를 보면은 이제 CPU를 사용했다가 IO 하는 동안은 이제 CPU는 사용 안 하고 기다리는 거죠. IO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또 CPU 했다가 IO 했다가. 이제 이런 사이클을 보인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CPU IO 버스트 사이클을 보인다. 그러면은
결국은 이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게, 그죠? 우리가 지금 하는 이제 프로세스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다른 말로는 이제 CPU 스케줄링입니다. 그러니까 CPU를, 그죠? 제한된 CPU, 뭐 싱글 코어만 하나밖에 없고 듀얼 코어만 2개가 있는 거죠. 요걸 이제 여러 프로세서한테 어떻게, 멀티 프로그래밍 환경이니까 여러 프로세서한테 어떻게 잘 나눠줘 갖고 CPU 활용도를 높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보면은 좀 전에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CPU 버스트, IO 버스트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흘러가면서 CPU를 사용했다가 또 IO를 하고 있다가 CPU를 또 쓰다가 이러다 보니까 이 CPU 버스트 타임만 보면은 그 대부분의 프로세서들이 CPU를 사용하는 게 뭐 요게 이제 뭐 2005년에 낸 통계인지 뭐 그 전에 낸 통계겠죠 아마. 어쨌든 한 8ms 이내가 대부분이더라 이거죠. 10ms도 제대로 안 걸리더라. 왜? 한 번 CPU를 차지하면은. 근데 이거는 이제 프로세서마다 달라요. 보통 이제 일반적인 프로그램 같으면 지금도 뭐 PPT가 하나 돌고 있죠. PPT 하나 돌고 있으면 이거 제가 막 페이지 번갈아 가면서 왔다 갔다 하면은 그 페이지에 해당되는 걸 메모리를 올리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이런데, 여러분들 이제 뭐 매트랩 같은 걸 한다거나 할 때 뭐 한 1000 바이 1000 정도 되는 거, 이런 매트릭스에 뭐 역행렬을 구하라. 뭐 이런 거 하면은 이때는 CPU를 한참 쓰겠죠. 이때는 이제 CPU를 많이 쓸 거라고. 그러니까 모든 프로그램이 다 이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의 프로그램이 CPU를 쓰는 시간이 이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CPU를, 그래서 이제 멀티 프로그래밍이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지금 실행되고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한순간에 쓰는 CPU 타임은 그렇게 길지 않으니까 이걸 번갈아 가면서 잘 스케줄링 해주면은 CPU 한 개로도 10개, 20개 프로세서 충분히 돌릴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그래서 그 운영체제 이제 커널에 이제 운영체제의 핵심 파트를 이제 커널이라 그런다 그러죠. 커널의 중요한, 커널 중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 하나의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 CPU 스케줄러라는 거다. CPU 스케줄러라는 거예요. 그 리눅스 같으면은 커널 그 펑션 안에 그냥 이렇게 펑션 이름이 스케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스케줄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커널 안에. 자, 그래서 이 스케줄러가 하는 거는 스케줄링이니까 스케줄러가 하는 거는 여기 있죠. 이제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서들 중에 하나를, 그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서인데 그 중에 이제 레디 상태에 있는 거, 레디 상태에 있는 것 중에 하나를 갖다가 선택해 갖고 CPU로 할당해 주는 거. 자, 이제 이게 이제 스케줄링입니다. 우리가 3장에서 롱텀 스케줄러, 숏텀 스케줄러 이런 거 했죠. 지금 얘기하는 요거는 지금 숏텀 스케줄러를 얘기합니다. 롱텀 스케줄러는 뭐라 그랬죠? 무작정 메모리로 다 올릴 수 없다 그랬죠. 내가 막 더블 클릭 막 여러 개의 프로그램 막 실행시키면은 메모리 용량이 있기 때문에 무작정 다 메모리를 올릴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실행돼야 될 프로세서가 아주 엄청나게 많아지면은 그 중에 몇 개까지 메모리에, 어느 프로세서를 메모리에 올릴 거냐.
롱텀은 디스크에서 메모리로 몇 개를 올릴 거냐 이 말이고, 요거는 이제 레디 큐에 있는 거 숏텀 스케줄러는 이제 얘네들은 다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프로세서예요. 메모리에 있는 프로세서 중에 레디 큐에 있는 것 중에 메모리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 누구한테 CPU, 그 중에 어느 걸 CPU를 할당할 건가 하는 게 숏텀 스케줄러죠. 자, 그러면 이제 그게 우리가 3장에서 봤던 프로세스 상태도를 보면은 스테이트 다이어그램을 보면 이제 이렇게 가는 거죠. 이제 이렇게 누굴 이제 보내줄 거냐 이거죠. 이제 CPU를 받게 되면 런닝 상태가 되는 거죠. 자, 그게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가 그죠? CPU를 받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어떤 프로세스, 그러니까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서 중에 하나를 CPU 이제 런닝 상태로 바꿔주는 경우가 이제 크게 보면 4가지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 4가지 경우에 이제 CPU 스케줄링 디시전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요 4가지 경우에 레디 큐에 있는 어느 프로세서를 이제 CPU를 할당해서 런닝 상태로 넣어줄 거냐. 자, 요 4가지 경우가 되는데, 자, 일단은, 자, 이런 경우는 뭐가 됩니까? 어떤 프로세서가 런닝 상태에서 웨이팅 상태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리더 파일 이래갖고,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IO를 호출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서가 런닝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웨이팅 상태로 가는 경우. 그럼 여기 CPU가 비겠죠? CPU가 비게 되니까 이제 스케줄링이 일어납니다. 그죠? 스케줄링 디시전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여기 있는 것 중에 어느 걸 여기로 넣어줄 거냐 이거죠. 하도 터치를 해갖고 지저분해서. 자, 그러면 이제 요게 보면 IO 아니면 이벤트 웨이트인데, 예를 들면 우리가 그러니까 IO 같은 경우는 이제 리더 같은 함수를 부르거나 이벤트가 일어날 걸 기다리는 건 어떤 경우가 있었죠. 우리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는 슬립 1초 이래 놓으면 그럼 1초 뒤에 날 깨워줘 이 말이잖아요. 그죠? 1초 뒤에 이벤트가 이제 일어나는 거예요. 시간이 다 지났다는 이벤트가 일어나니까 그때까지는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슬립하는데 자기가 CPU를 들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자발적으로 CPU를 이제 포기하고 웨이팅 상태로 가는 경우, 이때 스케줄링이 일어난다. 또 하나는 그러면 런닝 상태에 있는데 레디 상태로 가는 경우. CPU가 런닝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레디 상태로 가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일종의 쫓겨나는 겁니다. 그죠? 너 CPU, 그러니까 어떤 프로세서가 CPU를 지금 쓰고 있는데 쫓겨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를 우리가 프리엠프션이라고 해요. 쫓겨나는 거. 런닝 상태에 있다가 레디 상태로 가는 거. 쫓겨난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이제 프리엠프션이라고 해요. 자,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가 있을까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 이제 이 운영체제 커널이, 예를 들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렇게, 이제 이런 프로세서가 하나 있었어요. 예를 들면, 만 바이 만 매트릭스 역행렬 구하는데, 실제로 CPU 시간만 한 1초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1초가 아니라 말이에요. 리얼하게 한 10초를 잡아먹는다. 그러면 얘가 CPU를 혼자 쓰고 있으면 10초를 다 쓰고 있으면 다른 프로세서들은 아무도 못 쓰겠죠.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컴퓨터 쓰다 보면은 10초 동안 컴퓨터가 죽은 듯이 보일 거예요. 다른 프로세서들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클릭을 해도 그냥 반응도 안 하고. 그러니까 이제 혼자 CPU를 이제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런 경우는 뺐어야죠, CPU를. 그죠?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CPU를 뺐어야 되는데, 이런 프리엠프션이 일어나는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타임 인터럽트라고 했어. 이제 보통 예를 들면 10ms, 10ms, 보통 컴퓨터들이 이제 10ms 타임 인터럽트를 많이 써요. 그럼 이제 타임 인터럽트를 발생시켜 갖고 얘가 이제 10ms 동안 계속 쓰고 있으면 이제 뺏어버리는 거죠. 그런데 꼭 10mm마다 뺐느냐? 그건 아니에요. 이제 프로세서 타임 퀀텀이라고 해서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이제 타임 퀀텀이라고 해서 CPU를 할당할 때 타임 퀀텀 또는 이제 타임 슬라이스라 그래요. 그래서 CPU를 할당할 때 니는 CPU를 얼마까지 쓰라 하고 딱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이제 타임 인터럽트를 주기적으로 발생시켜서 얘가 사용했던 CPU 시간을 보니까 슬라이스를 이미 다 썼어요, 만약에. 그때 이제 뺏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그 리눅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중요한 프로세서들은 시간을 좀 많이 줘요, 그냥. 그리고 이제 그 중요하다는 거는 이제 프라이어리티로, 프로세서에 이제 프라이어리티로 이제 부여를 하는데,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프로세서한테는 타임 퀀텀을 많이 주고 낮은 프로세서는 적게 주고 해갖고, 중요도가 높은 프로세서는 좀 CPU를 혼자 많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자, 그 외에 이제 근데 타임 인터럽트 말고도 우리가 뭐 키보드 인터럽트 또는 뭐 카톡이 들어오거나 뭐 이럴 수도 있죠. 네트워크를 통한 인터럽트, 하드웨어 인터럽트, 또는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모든 이제 인터럽트가 발생하면은 뭡니까? 다 프리빌리지 모드로 들어간다 그랬죠. 프리빌리지로 모드로 들어간다는 것은 바로 OS 커널 프로그램들이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커널이 동작을 하게 되는데, 그때 항상 이제 원래는 이제 뭐 키보드 인터럽트 하면 기본적인 일은 뭡니까? 키보드 인풋을 처리해 줘야 되죠. 그러니까 모든 인터럽트는 자기 고유의 목적이 있어요. 그걸 이제 처리하고 나면은 바로 유저 모드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항상 스케줄러가 동작을 해요. 그래갖고 지금 CPU를 바꿔줘야 되는지 안 바꿔줘야 되는지를 이제 계산을 해요. 그때 그러면 이제 바꿔줘야 될 때는 얘가 이제 타임 퀀텀이 다 됐거나, 아니면은 보통은 이제 얘가 막 CPU를 혼자 쓰고 있는데 레디 큐에 대기 중인 프로세서가 없으면은 그럼 혼자 쓰고 있다는 거죠. 그럼 아무리 많이 써도 그냥 계속 쓰라는 거죠. 근데 레디 큐에 대기 중인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그러면 얘보다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서가 프라이어리티가 높으면, 우선순위가 높거나 이렇게 되면 이제 얘는 뒤에 그 큐의 뒤에 줄을 세우고 얘를 집어넣는 거죠. 자, 이게 바로 이제 2번에 해당되는 경우인데, 이제 이때는 이제 프리엠프션이 일어나는 거죠. 3번은 뭐냐면은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레디 상태로 가는 경우가 있어요. 이 말은 아까 이제 IO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IO 동작이 일어나겠죠. 그 IO 동작이 끝나면은 이 IO 프로세서가, IO 그림을 어디다 그리지 내가? IO가 끝나면은, IO 이제 예를 들어 뭘 리드 해달라 그러면 이제 여기 이제 하드디스크 컨트롤러가 여기 메모리에 다 올려놓고, 다 올렸다 하는 거를 CPU한테 인터럽트로 알려줘요. 그러면은 CPU는 아까 그러니까 요 IO를 불렀던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고 있다가 이제 IO 버스트로 간 거죠. 요 웨이팅 상태에 있다가 자기가 이제 다시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오는 거죠. 그렇다고 무조건 CPU를 커널의 허락도 없이 쓰는 게 아니라, 그때
이 프로세스는 레디 상태로 간다 이거죠. 그러면 이제 뭐 리드도 있고 또는 이제 슬립인 경우에는 이제 1초 기다렸다 이거죠. 이제 1초 기다렸으면은 1초가 끝났을 때 요 슬립 그죠? 타임 익스파이어가 딱 되면은 다시 프로세스를 열로 보내는 거죠. 그러면 이제 레디 큐에서 기다렸다가 어쨌든 열로 이제 들어갈 때 또 열로 올라간 프로세스가 굉장히 중요한 프로세스일 수도 있어요. 우선순위가 높은 프로세스일 수도 있기 때문에 그때 스케줄러가 또 한번 동작을 합니다. 그래갖고 지금 런닝인 프로세스의 상태를 보고 이놈을 뺐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결정하는 거죠. 만약에 이때 어떤 프로세스가 이렇게 동작할 때 이 CPU를 사용하고 있는 프로세스가 이제 CPU 그러니까 프로세스를 바꿔버린다는 것은 얘가 쫓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도 3번도 역시 프리앰프션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제 레디 상태에 있는 게 이렇게 CPU를 받아서 들어가는 거죠. 4번은 뭡니까? 프로세스가 끝나면은 이거는 자발적으로 이제 CPU를 내놓겠죠. 그러면 레디에 있는 프로세서들을 하나를 집어넣어줘야 되겠죠. 이런 거는 이제 프리앰프션이 아니다, 그죠? 자, 그래서 보면은 요 네 가지 경우 중에 자, 1번하고 4번은 그래서 이제 요때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거를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이라고 그러고 그 외에 나머지는 뭡니까? 2, 3번밖에 이제 2, 3번밖에 없죠. 요때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거는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이다. 그 1, 4번 때만 스케줄링을 허용하면 난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이죠. 그러니까 어떤 운영체제가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을 지원하지 않는다. 이제 이래버리면은 CPU를 뺏을 수 있는 게 1번하고 4번인 경우밖에 없어요. 그 뺏는 게 아니라 사실은 자발적으로 내놓으니까 그때 CPU를 넣어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은 커널을 이제 구현하기가 복잡하니까 뭐 간단한 운영체제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난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만 지원하고 그러기도 해요. 그리고 리눅스도 초창기에는 이제 난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을 지원하다가 요즘은 이제 프리앰프티브 스케줄링을 지원하고 있죠. 자, 이제 디스패처라는 거는 요거는 이제 스케줄러의 그러니까 디스패처는 스케줄러의 한 부분입니다. 한 부분이라는 게 이제 스케줄이라는 함수가 있으면 그 함수 안에서 디스패치라는 함수를 부르게 되는 거예요. 커널 안에서. 자, 디스패치라는 게 뭡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 파견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 스케줄러 중에서 이 부분에 해당되는 거 여기 스케줄러 디스패치라고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스케줄링이라는 거는 레디 큐에 있는 어떤 놈을 이제 런닝 상태로 CPU를 할당하면서 런닝 상태로 바꿔줄까 말까를 결정하는 놈이고, 그럼 결정을 했으면은 여기로 이제 넣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실제로 요 넣어주는 부분을 이제 레디에 있다가 런닝 상태로 이제 파견을 시켜주는 거죠. 그걸 이제 스케줄러 중에서 디스패처 뭐 펑션이라 하기도 하고, 뭐 디스패처 모듈이라 하기도 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여기도 디스패처 모듈이라고 해놨네요. 자, 그래서 이 스케줄러 중에서 이제 디스패처 모듈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CPU 어떤 프로세서한테 이제 CPU를 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제 short-term 스케줄러에서 동작하는 거고, 자, 이렇게 되면 뭡니까?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겠죠. 만약에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CPU를 쓰고 있었다. 어떤 프로세서가 만약에 이제 CPU고 여기는 이제 레디 큐에 있는 프로세서가 있으면은 요렇게 보내주면은 요쪽 요 놈은 요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니면 뭐 그냥 나가든가. 그죠? 뭐 이 세 중에 하나겠죠. 그냥. 요거는 이제 엑시트고, 요거는 조용해졌네.
요거는 이제 웨이팅으로 가는 거. 어쨌든 CPU가 비거나 아니면 이제 여기로 오거나 뭐 이렇게 되면 여기 있는 프로세서가 일로 가겠죠. 여기 원래 P0가 있었으면은 여기 P1이 있으면은 P0가 이제 뭐 이렇게 가거나 어쨌든 자 이때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나는 거죠. CPU P0의 PCB 그러니까 P0에 해당되는 프로세서가 CPU를 이제 쓰고 있다가 일로 가거나 일로 가게 되면 이놈의 PCB를 메모리에 어딘가 저장하게 될 테고, 그 다음에 P1을 CPU에 넣을 때는 이놈의 PCB 정보를 보고 이 CPU의 레지스터 값을 이제 다 바꿔주고 그죠? 그리고 실행을 시키겠죠. 그래서 이제 콘텍스트 스위칭이 일어난다. 자, 그러면 이제 P1이 CPU를 잡았죠. 그러면 P1이 이제 실행이 돼야 되죠. 그러면 이제 어떤 이유에 있어서 이게 OS 커널이 동작한다는 것은 뭡니까? 뭔가 지금 커널이 CPU를 쓰고 있다는 것은 프리빌리지 모드 또는 이제 뭐 우리가 슈퍼바이저 모드죠. 자, 이 모드에 있다가 이 P1 이제 그러다가 이제 OS가 이제 할 일을 다 했으면은 유저 모드로 빠져나와야 되죠. 그래야 이제 이 프로세서가 동작을 할 거라고. 이 프로세서가 CPU를 할당받고 자기 이제 고유의 일을 하겠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유저 모드로 빠져나오게 되는 거죠. 자, 유저 모드로 이제 빠져나온다는 거는 원래 이 P1 프로그램이 제일 처음 생성돼서 레디큐로 갔으면은 이제 프로그램 카운트를 메인 함수 딱 시작 부분에 넣어주면 될 테고, 아니면은 뭔가 동작하다가 아까 얘가 뭔가 CPU를 사용하고 있다가 레디큐에 왔으면은 프로그램 카운터가 어디까지인가 실행이 되고 있었겠죠. 거기서부터 다시 이제 그 프로그램을 이제 리스타트 하게 해주면 되죠. 그러려면 이제 뭔가 아까지게 CPU를 받기 전, 이제 CPU를 뺏기기 전에 뭔가 하고 있었던 그 로케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 카운터죠. 그걸 세이브 해놨다가 그걸로 이제 다시 점프 시켜주면 거기서부터 실행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다음 이제 디스패치 레이턴시라는 거는 뭡니까? 뭐 레이턴시라는 게 우리말로 하면 지연이죠. 이거는 원래 이제 그 CPU는 각종 유저 프로세서들이 이제 사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 중간중간에 이제 스케줄링 때문에 커널이 돌아가는 거죠. 스케줄링을 위해서 이제 커널이 돌아가게 되는 거고, 그 스케줄링의 한 부분이 이제 디스패치에 해당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 스케줄링의 그 한 부분 중에 디스패치인데 그 중에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이 콘텍스트 스위칭입니다. 그죠? PCB 정보를 이제 샥 바꿔줘야 되니까. 자, 요거를, 그러니까 요 콘텍스트 스위칭 하는데, 그러니까 디스패치가 동작하는데, 그만큼의 시간을 잡아먹는 거죠. 그러면 이제 유저 프로세서들은 그만큼의 이제 동안은 이제 뭔가 원래 유저 프로세서들이 할 일을 못 하는 거죠. 그만큼의 딜레이가 생긴다. 그죠? 그걸 이제 디스패치 레이턴시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제 그 커널을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중요한 거죠. 디스패치 레이턴시가 너무 길다. 또는 전체 시간 중에 디스패치 레이턴시가 차지하는 게 비율이 너무 높다. 이러면은 이제 그 커널 오버헤드가 큰 거예요. 그냥 스케줄링 하느라고 CPU를 다, 그러니까 OS 자체가 CPU를 이제 뭐 한 50%를 차지해버리면은, 그러면 이제 뭐 유저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이제 컴퓨터 갖고 게임은 언제 하고 말이야, 웹기는 언제 하고 카톡은 언제 하냐, 이렇게 자꾸 그냥 그 OS가 자꾸 돌아가면서 이제 버벅대겠죠. 그러면은. 그렇다고 또 OS가 커널이 안 돌면은 특정 프로세서가 CPU 다 차지해버리면 또 뭐 멈춰있는 듯한
그죠? 죽은 듯한 또 이런 현상이 생기겠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뭐 보통 한 10% 정도는 뭐 예를 들면은 커널이 돌아가게 스케줄링을 해주게 그렇게 이제 커널을 동작해야 되는데 그거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바로 타임 인터럽트 주기입니다. 이제 타임 인터럽트를 얼마 주기로 발생시키 갖고 커널을 이제 동작시킬 건지. 자, 어쨌든 이제 스케줄링의 기준이 되는 게 있겠죠. 아까 저게 제일 처음에 요 얘기만 했는데 CPU 유틸리제이션을 높여야 된다 했습니다. 좋은 스케줄러가 되려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가능한 많은 유저 프로세서들이 일을 많이 하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스루풋을 높여야 되는데 스루풋이라는 거는 단위 시간, 예를 들면 1초 안에 몇 개의 프로세서가 자기 일을 끝마쳤는가. 이게 많으면 많을수록 일을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여러 프로세서가 돌아가면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작업을 끝내게 해줘야 된다 이거죠. 그리고 이제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거는 어떤 프로세서가 CPU를 차지했으면 가능한 빨리 끝내게, 그 턴어라운드 타임이라는 게 어떤 프로세서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의 시간이에요. 작업 시간. 그래서 가능한 이제 프로세서를 빨리 끝내게 해줘야 되는데, 이게 이제 상반되는 거죠. 이해가 상충되는 게 특정 프로세서 빨리 끝내주면 다른 프로세서는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에버리지 턴어라운드 타임 이러면은 모든 프로세서가 공평하게 빨리 끝내게 해줘야 되겠다. 그 말이 쉽지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데 이제 이것도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다 이거죠. 웨이팅 타임. 이 비슷한 개념인데 사실은 이제 어떤 프로세서가 이제 레디 큐에 대기하고 있는 시간이 너무 길게 되면 안 좋겠다 이거죠. 평균적으로 가능한 짧게 웨이팅 타임을 가져가는 게 좋겠다. 그래야 빨리 끝날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거나 이거는 비례관계에 있는 거죠. 비례관계는 이렇게 되어 있나? 사실은 이렇게 관계가 있는 거죠. 자, 리스폰스 타임은 주로 이제 인터랙티브 잡에서 주로 이제 인터랙티브 잡이라는 게 이제 타임 쉐어링 환경에서 주로 쓰는 거죠. 내가 이제 뭔가 뭐 클릭을 했거나 더블 클릭을 했거나 뭐 아니면 커맨드 창에서 엔터 키를 치면은 이제 실행이 되죠. 그러면 실행이 돼서 뭔가 눈에 보이는 결과가 나오겠죠. 반응이 나오겠죠. 그죠? 그 첫 번째 반응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 요게 없으면 프로세서가 죽은 줄 알죠. 대부분. 요게 그러니까 이제 시간 중에서 요 리스폰스 타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최종적으로 끝나는 거는 턴어라운드 타임인데 퍼스트 리스폰스가 나오는 시간은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한다. 자, 이것들을 다 골고루 이제 맥시마이저 또는 미니마이저 시켜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CPU 유틸리제이션은 맥시마이저 시켜야 되는 거고 스루풋도 맥시마이저 시켜야 되는 거고 시간에 관련되는 거는 가능한 빨리니까 미니마이저 시켜야 되죠.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다 한꺼번에 이거 모든 걸 다 달성하느냐 이거죠. 사실은 이게 이제 이런 경우를 이제 멀티 크라이티리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멀티 크라이티리어 옵티미제이션 프로그램인데 이게 사실은 이제 학문적으로도 이제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죠. 사실은 옵티멀하게 해결하기는 거의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제 스케줄러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냥 어떤 스케줄러는 뭐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있고, 어떤 스케줄러는 뭐 여기에 초점을 둔 게 있고, 뭐 조금씩 이제 스케줄러마다 다른 거예요. 또 어떤 스케줄러는 이제 뭐 그냥 특히 이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이런 경우에는 무조건 그냥 프라이어리티 높은 거 우선으로 해주겠다 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대표적인 게 그 미사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순항 미사일 이런 거는 그 안에 컴퓨터가 들어있죠. 사진을 이게 궤도를 쭉 이제 컴퓨터로 계산해 가면서 어디를 타겟을 공격해야 되는데 그 궤도 계산하는 게 제일 우선순위가 높겠죠. 그런데 이제 거기도 컴퓨터가 들어있으면 여러 개의 프로세서가 이제 동작하고 있을 텐데 그 중에
궤도 그 표적을 정확히 지금 쫓아가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겠죠. 딴 게 뭐가 있을까, 그게 뭐 다른 프로그램이. 어쨌든, 그러니까 그 프로세서가 무조건 최우선적으로 돌아가게, 그 프로세서가 레디 상태가 되면 무조건 CPU, 다른 프로세서가 돌고 있으면 무조건 쫓아내고 CPU 할당을 해줘야 되겠죠. 뭐 예를 들면 저거겠죠. 그 궤도를 추적하는데 뭐 순항 미사일은 모르겠는데 예를 들어 위성이다. 그 위성 같은 거 쏘면은 궤도 어디까지 올라갔다는 걸 통신을 하죠. 또 그 이제 그 발사체 그 기지국 쪽하고 이제 통신을 하는데 그 통신보다는 지금 궤도 쫓아가는 게 더 우선이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은 두 개의 프로세스 중에 그 궤도 추적하는 게 이제 실시간으로 궤도를 계산해서 이제 추적하는 거, 그 프로세스가 우선이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보통 이제 리얼타임 스케줄링을 쓰는데 그런 경우는 그 프라이어리티 높은 프로세스 최우선으로 할당, 뭐 이런 거 다 필요 없어요, 그냥.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주로 어떻게 하느냐, 지금 범용 컴퓨터처럼 거죠. 여러분들 컴퓨터, 그러니까 제너럴한 다목적용 컴퓨터에서 이제 이런 게 중요합니다, 그냥. 자, 그래서 뭐 이걸 한꺼번에 완전히 다 실현하는 최강자의 스케줄러 이런 건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어디에 그 스케줄러마다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죠. 그러니까 스케줄링 알고리즘마다 이제 추구하는 바가 조금씩 달라요, 그냥.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잘 알려진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FCFS라는 게 제일 심플한 겁니다. 가장 단순한 게 그냥 레디 큐에 먼저 도착한 놈한테 도착한 순서대로 CPU 할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CPU가 있고 이제 그 커널 안에 자료 구조 중에 이제 레디 큐라는 레디 상태에 있는 놈들을 그 프로세스의 그 PCB 정보들을 이제 Q에다가 이제 Q라는 자료 구조 배웠나요? 이제 Q라는 자료 구조에다가 이제 딱 집어넣어놨다가 하나씩 CPU에 할당하는데 그냥 여러분들 자료 구조 배울 때 제일 먼저 배우는 게 그거죠. 먼저 도착한 놈이 먼저 빠져나가는 거. 그러니까 사실은 first in, first out. 이런 자료 구조를 제일 먼저 배웠죠. 아주 제일 단순한 자료 구조를 갖고 스케줄링 그 레디 큐를 만들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먼저 도착한 프로세서한테 먼저 서비스하겠다. 제일 간단한 거죠. 자, 또 그런 게 있는가 하면은 이제 또 이런 경우 이제 이런 스케줄링도 있어요. shortest job first. 그러니까 이제 프로세서가 이제 실행 가능한 상태가 되면 다 레디 큐에 도착을 하죠. 그럼 레디 큐에 도착한 것 중에 먼저 도착했다고 무조건 주는 게 아니라 CPU를 제일 짧게, 그러니까 벌스트 타임이 제일 작은 거, 걔한테 CPU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렇게 하는 이유는 빨리 끝내고 나갈 거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여러분들 마트에 가면은 소량 줄인가? 뭐 걔네들 따로 이렇게 빼주죠. 얼른 계산하고 나갈 테니까. 자, 이걸 이제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는 이렇게 해야 전체적으로 웨이팅 타임이 줄어든다 이거죠. 그러니까 줄을 길게 쓰는 걸 좀 방지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보면 이제 프라이어리티 스케줄링 관점에서 보면은 지금 이제 FCFS 같은 경우에는 프라이어리티가 뭡니까? 먼저 도착한 프로세서가 최우선권을 받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프라이어리티가 도착한 순서입니다, 그냥. 그리고 shortest job은 이거는 그러니까 벌스트 타임이 작은 게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거예요.
뭐 그런 스케줄링, 그러니까 이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관점에서 보면 이제 그렇게 프라이어티를 부여할 수 있고, 아니면 우리가 이제 프로세스 자체에 프라이어티를 부여할 수 있어요. 또 아까처럼 그 미사일이나 뭐 우주선 같은 경우에는 그 궤도를 계산하는 프로세스가 제일 우선이다. 그러면 원래부터 그 프로세서는 프라이어티가 제일 높게 설정이 돼 있어요. 그러면 나머지 프로세서들은 프라이어티가 낮게 설정이 돼 있죠. 그러면 이제 프라이어티 높은 거 우선적으로 CPU를 할당해 주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있는가 하면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요거는 이제 좀 많이 쓰는 건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냥 타임 퀀텀을 이제 이렇게 할당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요 타임 퀀텀을 다 쓰면은 이제 아까 그 프리엠프션, 그러니까 CPU를 뺏어버리고 다시 줄을 쓰게 하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프로세서들을 시간을 조금씩 할당하면서 뱅글뱅글 돌리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이라고 해요. 자, 그 외에도 또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이제 어떤 경우는 이제 이렇게 멀티레벨 큐를 달아갖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프라이어티가 이제 뚝뚝뚝 떨어지는 거. 처음에는 일단은 CPU를 먼저 줬다가,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커널이 얘가 CPU를 얼마를 쓸지를 어떻게 알아? 벌써 타임이 길지 작을지를 어떻게 알죠? 뭐 코드 한번 훑어보면 읽어보면 알겠지만 그걸 그렇다고 그 커널이 그 코드를 읽나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먼저 한번 타임 퀀텀을 짧게 주고 이놈이 아직도 안 끝났네. 그러면 이제 다음 레벨 Q에다가 넣어버리고, 그래서 Q 레벨을 여러 개를 해갖고 이쪽에 Q에 있는 프로세서들을 최우선으로 뭐 하는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방식들이 있죠. 그러니까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논문으로 나와 있는 것에도 수백 가지, 수천 가지입니다. 그냥 그 중에 이제 디테일하게 하다 보면 이것만 해도 한 학기 내내 할 거고, 뭐 여러분들이 그것까지 다 알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지금 PPT 보면은 뭐 책에는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와 있는데 아주 기본적이고 심플한 거 몇 개만 이제 보고 우리는 끝내겠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하나 이제 스케줄링 살펴보는 거는 다음 시간에 할 겁니다.